여성 억만장자가 길모퉁이에서 웅크리고 있는 국어라는 새 부녀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줄 행동을 했습니다. 수원 팔달문 시장 뒷골목, 매서운 눈보라가 치던 어느 밤, 낡은 처마 밑에서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는 아빠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던 그때, 한 여성 억만장자가 다가와 남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했기에 세 사람에게 목이 맨 충격을 주었을까요? 친절이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눈발이 흩날리며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궤적을 그렸습니다. 마이는 반짝이는 승용차에서 내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설날 섣달그음의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 향 냄새가 설이 낀 찬 공기와 섞여 옛 기억을 되살려냈습니다. 그녀는 양털 목도리를 여미며 집으로 서둘러 들어가려다 우연히 골목 구석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낮게 드리운 처마 밑 새 부녀가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얼룩진 벽에 기대어 앙상한 두 팔로 얇고 낡은 패딩 점퍼 속 아이들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빠 품에 파고들어 고사리 같은 차가운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고, 큰 아이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면서도 애써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추운 눈 내리는 밤에 왜 저런 처지가 되었을까? 돌아서려던 찰나,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스쳤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의 얼굴이 그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딘가 아주 익숙하면서도 아득한 기억 속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녀는 얇게 눈이 쌓인 길 위를 또각또각 소리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신경 쓸 기력조차 없는 듯 가만히 앉아 아이들을 토닥이며 추위와 피로에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착하지? 내일은 더 따뜻할 거야. 그 말, 그리고 그 목소리. 마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북풍이 몰아치자 그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추위에 빨갛게 튼 작은 아이의 볼과 의젓해 보이려 하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하는 큰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아빠가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인 양 꽉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도연 맞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가 1초, 2초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맞습니다. 한때 빛나던 그 눈동자는 이제 피로와 절망만이 가득한 깊은 구덩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나도연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스치며 차가운 공기 속에 모든 것이 흐릿해졌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이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빼앗기기라도 할까봐 꼭 끌어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거리감을 둔 쉰 목소리였지만 마이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과거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나도연, 그가 맞았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야망 넘치던 눈빛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던 사람, 그녀의 전부였지만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던 그 사람. 어떻게 그녀가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위는 고요해졌고 낡은 처마 위로 눈 내리는 소리만 사각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쏙 빼닮아 착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뚫고 들어오는 한기조차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아이들을 더 이상 고생시킬 순 없잖아. 눈은 계속 내리고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나도연은 아이들의 손을 꽉 쥐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요한 밤에 울려 퍼진 그녀의 말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골목 어딘가 작은 부엌에서 바람을 타고 떡국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 향기는 두 사람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젊고 행복했던 먼 옛날의 설날로 데려갔습니다. 과연 그는 동의할까요? 이른 아침, 옅은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수원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고급 저택거실 바닥에 길게 빛을 드리웠습니다. 밖은 시끄러운 도심이지만 이곳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며 아침의 향 냄새와 어우러졌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동태탕이 김을 모락모락 비우며 매콤하고 시원한 무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앉아 낯선 눈으로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아윤이 언니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고 나소희는 침을 삼켰지만 숟가락을 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부엌 입구에서 심 여사님이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이인의 오랜 가정부인 심 여사님은 말수는 적지만 언제나 다정하고 세심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자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서들 먹으렴, 무서워하지 말고. 아이들은 아빠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나도연은 의자 끝에 엉거주춤 앉아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을 무릎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차마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넓은 방 안으로 삼켜질 듯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마이는 그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비쩍 마르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얼굴, 깊게 패인 눈은 그녀가 알던 옛날의 그 청년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그녀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는 예인의 눈빛에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메마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전 회계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할 만큼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표상욱을 만났어요. 마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단어를 씹어 뱉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녀석이 동업을 제안했어. 난 녀석을 믿고 전 재산을 털어넣고 은행 대출까지 받았지. 그런데 놈이 모든 걸 들고 사라져 버렸어. 난 빈털터리가 됐고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지. 아내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 둘만 남겨두고 떠났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고 벽시계 소리만 뚝딱거렸습니다. 마이는 두 딸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이렇게 되다니.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직장도 집도 없고 빚은 늘어나. 그때부터 아이들과 떠돌이 생활을 했지. 지난밤 내일은 더 따뜻할 거라는 그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기력함과 사랑이 뒤섞인 그 단순한 위로의 말. 마이는 냅킨 끝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도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가에 맺힌 물방울이 찻잔으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과 거부하고 싶은 자존심이 충돌했습니다. 짐이 되기도 싫었고 빚을 지기도 싫었습니다.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적성 같은 건 받고 싶지 않아.
마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날카롭지만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건 적선이 아니라 정이야. 그 말은 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빛이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구명주를 던져준 것이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소희는 겁먹은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고 나아유는 아빠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이들의 눈망울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거절할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이는 즉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가볍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장 표상욱에 대해 알아봐.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 걸까요? 밖은 해가 중천에 떴지만 밤안개는 여전히 나뭇잎 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태탕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며 도연이 한때 가졌으나 이제는 멀어진 가정의 따스함을 상기시켰습니다. 대로변의 차 소리가 넓은 저택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나도연은 유리문가에 기대어 나무 그늘진 마당에서 뛰어노는 두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윤이와 소희는 붉은 벽돌 위를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심 여사님은 돌계단에 앉아 주름진 손으로 작은 공깃돌을 만지작거리며 공기놀이 시범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 여사님은 아이들에게 차분하고 다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던져서 잡는 거야. 중심 잘 잡아야 해. 아이들은 집중해서 듣더니 조심스럽게 공깃돌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도연의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이 놀이, 옛날에 그도 맑은 눈망울에 긴 머리를 질끈 묶었던 한 소녀와 이렇게 앉아 하곤 했습니다. 높은 빌딩이 들어서기 전 광교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둘이 함께 공기놀이를 하던 추억이 먼지를 털고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이인의 말이 며칠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머무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돕겠다는 말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돌이 생활과 시장 처마 밑에 쪽잠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배불리 먹고 추위에 떨지 않고 웃는 아이들을 보니 다시 그곳으로 끌고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의 갈등을 억눌렀습니다. 남의 신세를 지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고생하며 사는 건 익숙하고?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마이인이 처마 밑 낮은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풍파도 그녀를 흔들 수 없다는 듯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동정심이 아닌 따뜻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광교 고등학교 기억나? 도연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겠어? 마이는 근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 내가 나 시험 공부 도와줬잖아. 수학을 정말 잘 가르쳤어. 어찌나 끈기 있던지 회계사가 아니라 선생님이 됐어야 했다니까. 도연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말은 처음 듣는데. 마인도 웃었지만 이내 미소가 옅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놀이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표상욱 기억해?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기억하냐니? 그 이름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다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속은 옹졸하고 질투심 많은 녀석. 그 녀석은 왜? 도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이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몰랐어?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소문을 퍼뜨린 게 그 녀석이야. 도연은 멍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릿해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옆반 예인이가 너야? 믿기지 않는다는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를 못 알아봤던 거야? 그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옅은 햇살 아래 그녀의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훨씬 성숙하고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가 좋아했던 소녀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런데 날 원망하지 않아? 마이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내가 왜 널 원망해? 난 아무 말 없이 떠났잖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믿었어. 그 말에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처럼 가볍게 말을 이었습니다. 넌 쉽게 등을 돌릴 사람이 아니야. 많이 생각했고, 그때 너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거라고 믿었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목련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혼자 자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서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삶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그를 한참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옛날 일을 되돌려 놓고 싶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묻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려 정적을 깼습니다. 마이는 전화를 받았고 보고를 듣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표상욱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나도연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마당에서 하윤이와 소희는 다가오는 어둠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옅은 햇살이 창을 넘어 책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이인의 부동산 사무실은 전문적이면서도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놓인 화분들,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 커피 머신 소리가 어우러져 진지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이는 큰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건조한 숫자들은 그녀를 지치게 하기는커녕 진실을 꿰어 맞추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녀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기 계약, 투자금 횡령, 정교한 회계 조작으로 숨긴 막대한 빚. 무엇보다 나도연을 속여 그가 평생 일군 회사를 가로챈 짓까지. 마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는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30대 중반의 따뜻한 미소를 가진 회계팀장 고은경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서류 봉투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회계팀에서 일해봐요. 도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 대표님, 그는 말을 멈추고 의자 끝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당신은 유능한 회계사였어. 과거 때문에 능력을 묻어두지 마.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지켜보던 은경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시던데요.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은 그녀와 서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대차대조표, 수지보고서, 정갈한 숫자들.
펜을 잡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표상욱과의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믿고 서명하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가진 남자에서 하룻밤 사이에 빈털터리가 되었던 기억. 그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싸우듯 펜을 꽉 쥐었습니다. 마이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심 여사님이 따끈한 해물파전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쪽파와 해물, 식초를 넣은 초간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은경이 밝게 웃으며 접시를 받았습니다. 심 여사님 솜씨는 정말 최고라니까요. 도연 씨도 드시고 힘내세요. 노릇노릇한 파전을 보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는 파전을 집어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회계실에는 키보드 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나도연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현란한 손놀림으로 숫자를 다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제 업무 프로세스는 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진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은경이 모니터 너머로 고개를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적응 속도가 정말 빠르시네요. 도연은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은경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원동력이 뭐예요?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은경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생존을 넘어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결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은 따뜻한 조명 아래 잠겼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는 서류를 넘기며 표상욱의 거래 내역 속 수상한 징후들을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언론에 터뜨려.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오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녀석을 어떻게 할 생각이야? 마이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먼저 기회를 줄 거야. 도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절하면? 그녀는 흔들림 없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고등학교 시절의 수줍은 소녀 예인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무엇을 원하고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영수증 뭉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세심함이 요구되는 일이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은경이 다가와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원하시면 정직원 전환을 건의해 볼게요. 도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직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입에 풀칠하려 매달렸던 일이었는데 이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두 딸의 미래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었습니다. 펜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은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때 마이인의 비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표상욱이 눈치챘습니다.
예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반응은? 아무도 확신할 순 없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인은 침묵하며 눈빛을 가라앉혔습니다. 도심에는 불빛이 켜졌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도연은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설날이면 어머니가 식혜를 만들고 약과를 내오시곤 했습니다. 생강향 알싸한 식혜와 달콤한 꿀 약과의 맛은 험난한 인생 속 몇 안 되는 따스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그 평온했던 맛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한낮의 태양이 도심 거리를 뜨겁게 달궜지만 고급 카페 안은 서늘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마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샹들리에와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공간, 한 남자가 거만하게 앉아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표상욱. 흰 셔츠 단추를 풀어 금목걸이를 드러낸 그는 앞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과 혐오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오랜만이네, 마에인.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늘였습니다. 직접 만나자고 할 줄은 몰랐네. 난 또 고소장이나 날아올 줄 알았지. 마이는 대꾸 없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표상욱은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대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난 나도현이랑 이제 볼 일 없어. 그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에게 밀었습니다. 이중 장부, 부채 75억 원. 회사 무너뜨리기에 충분한가? 표상욱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힐끔 보더니 손을 떨었지만 이내 장난인 척 비웃었습니다. 영화 찍냐? 서류를 대충 넘기며 경계했습니다. 이딴 종이 쪼가리가 뭘 증명하는데? 마이는 차분하게 따뜻한 라떼를 티스푼으로 저었습니다.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분식 회계, 사문서 위조, 자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이건 사본이야. 원본은 이미 변호사한테 넘어갔어. 표상욱이 서류를 탁 내려치며 웃음을 거뒀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마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난 농담 안 해.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침착함을 찾으려 애썼지만 의자를 꽉 잡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위협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도현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갈 수도 있어. 마이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평정심을 걷어냈습니다. 누가 더 빠른지 해볼까? 이번엔 표상욱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빈말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수습할 수 있어. 그는 계산하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마이는 생각하는 척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3일 줄게. 수습하든가 본색을 드러내든가 충분한 시간이지. 그녀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나가기 전 테이블 위 커피를 힐끔 보았습니다. 문득 고등학생 시절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시험 기간에 도형과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쓴맛을 좋아하던 도형과 단맛을 좋아하던 그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조금씩 나눠 마시던 그 습관은 시간과 풍파 속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카페를 나오자 따가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도연은 신호음 2번 만에 받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됐어? 넓은 회의실에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무겁지 않은 기대감이 섞인 공기였습니다. 보현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갓 출력한 기획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전문가들 앞에 서는 자리.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젯밤 마이인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획안을 펼치며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좌중이 조용해지며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문서를 띄우고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계약 조항대로라면 우리 회사는 15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회계 오류입니다. 제7조 2항에 따라 수정하면 이 금액 전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맨 앞줄의 은경이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제가 능력 있다고 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자료를 다시 보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 감탄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수차례 검토를 거친 계약서인데. 보현은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회계 일을 했습니다. 공백기는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불합리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은경이 먼저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호응했습니다. 이방인 취급받던 그가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끝에서 마인이 뿌듯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처음부터 그를 믿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표상욱의 비리 기사가 떴습니다. 녀석의 회사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마이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금융뉴스의 속보가 도배되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표상욱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보현은 자리에 앉아 수정된 서류를 어루만졌습니다. 숫자들이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능력과 감각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경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보현 씨, 진지하게 계속 함께 일해봐요. 진짜 능력 있으시다니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주변 동료들이 시원한 식혜를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보현도 한 병을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식혜가 넘어가자 숨통이 트였습니다. 어릴 정명절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식혜와 약과 생각이 났습니다. 걱정 없이 평온했던 그 시절의 느낌.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해낼 수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에인. 대체 원하는 게 뭐야? 통제력을 잃은 표상욱이었습니다. 마이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맞춰봐. 거친 숨소리만 들리더니 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마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올지라도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고요한 방에는 깊이 잠든 두 아이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보현은 침대 곁 의자에 앉아 하윤이와 소희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자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는데 이제 따뜻한 잠자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쉽게 얻어진 게 아님을 알았습니다. 정막을 깨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받자마자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날 망쳤어. 가만 안 둔다. 표상욱이었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복기 품은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널 망쳐? 도연은 비웃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넌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닥쳐. 표상욱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아? 마인 치마폭에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내 모든 걸 한 번 뺏어갔지만 이번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표상욱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절망에 빠진 놈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데 인기척이 났습니다. 마인이 문가에 서서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겁먹지 마. 내가 있잖아. 도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가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나한테 장학금 양보했던 거 기억해?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장학금? 예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한테 양보했잖아.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돌이켜보니 넌 항상 그랬어. 남을 먼저 생각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었습니다. 그때 표상욱이 널 보던 눈빛이 기억나. 녀석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 도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저 예인이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보니 표상욱과의 악연은 그가 깨닫지 못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마이는 아련한 눈빛으로 웃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밖은 여전히 불빛이 깜빡였지만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름달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바닥을 비췄습니다. 고요한 방, 나도연은 구겨진 신문 기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에는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표상욱의 회사, 금융비리로 공식 파산 선언. 글자를 보는 도연의 마음이 묘했습니다. 놈이 졌습니다. 그를 파멸시키고 모든 걸 앗아갔던 자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후련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치니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복수심보다는 그저 끝났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탁자 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인이었습니다. 도연은 답장하지 않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발을 내디뎌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인이 들어왔습니다. 신문을 힐끔 보더니 물었습니다. 안 기뻐? 도연은 입꼬리를 올렸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더 기쁠 줄 알았는데. 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
마이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넌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 표상욱이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놈이 어떻게 망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뭘 하느냐야.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 맡아줘. 그는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마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켜봤어. 넌 조직 관리 능력도 있고 전략적이고 무엇보다 내가 뭘 하는지 알고 있어.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난 회계나 잘하지 관리자는 다른 영역이야.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난 널 믿어. 그때 심 여사님이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은 심 여사님이 인자하게 도연을 보았습니다. 꼬마 사장님, 정말 많이 컸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연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꼬마 사장님이라니, 야망만 컸던 옛날에 그녀가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찻잔을 보니 어머니가 천천히 차를 우려내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품에 기대어 차 따르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심 여사님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도연은 찻잔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마이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아이들 방문 앞에서 도연은 잠든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곰 인형을 꽉 껴안은 하윤이와 입을 오물거리는 소희.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으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가벼워진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내일 마이인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사무실 마룻바닥을 비췄습니다.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전화벨 소리와 타자 소리, 직원들의 대화 소리. 나도연은 회의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느라 끙끙거렸습니다. 정장 입고 넥타이를 맨 게 얼마 만인지. 거울 속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긴장할 거 없어요. 은경이 서류를 들고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침착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도연은 고마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회의. 넓은 회의실에 직원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수십 개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호기심, 의구심. 과거가 있는 낙하산 인사라는 시선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마이인이 시작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건설 계획의 일부 항목을 수정하면 운영비를 최소 15%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청했지만 구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팔짱을 끼고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텃세였습니다. 도연은 예상했던 일이라 서류를 꽉 쥐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비용을 재검토했습니다. 최적화할 수 있는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통제 모델을 적용하면 예산 절감뿐 아니라 운영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에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보증하죠. 마인이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나 팀장은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믿고 맡겨봅시다.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중년 남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도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안도하며 예인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에 보답할 차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분위기가 누그러졌습니다. 은경이 김밥과 토스트를 사와서 나눠주었습니다. 자, 빨리 먹고 또 일해야죠. 도연은 김밥 한 줄을 받아들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날의 익숙한 맛. 한 입 베어 물자 낯선 환경이 조금은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은경이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직원들 반응 어떨 것 같아요? 도연은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탐색하는 눈치도 있었지만 먼저 다가와 프로젝트에 대해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분주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진정한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회의실 안에서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도연은 동료들의 악수와 경에 섞인 눈빛 속에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받았던 의심의 눈초리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화면 위에는 예산 최적화 결과에 대한 상세 통계가 띄워져 있었고, 회사에 무려 30억 원이라는 비용 절감을 안겨주었다는 최종 숫자가 선명했다. 재무팀의 한 사람, 예전에는 그의 아이디어에 반대했던 그가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군요. 도연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초창기부터 그의 여정을 지켜봐 온 은경이 팔짱을 낀 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때요? 이제 정식 발령을 제안해도 되겠죠? 회의실 전체에서 지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면서도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직함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마음을 이해하는 눈빛이었다. 이 회사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들, 힘든 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에게 도연 같은 아버지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명예 때문이 아니라 두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다. 늦은 오후,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할 무렵, 도연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는 누가 걸었는지 직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내가 졌다. 하지만 너무 우쭐대지는 마라. 표상욱이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거만함도 도발도 사라졌지만 반성 또한 없었다. 도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표상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냐? 모든 게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 도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처음으로 증오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표상욱 같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한때는 그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가 자신에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과거에서 벗어나 있었다. 마인이 문가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묻지 않고 그저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도연은 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책상에 내려놓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 사람에게 빚진 건 없는 거죠, 맞죠? 마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으세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어쩌면 표상욱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과연 중요할까? 회사 구내식당에서 은경은 커피를 휘저으며 무심한 듯 말을 건넸다. 어릴 때 어머니가 호떡 장사를 해서 저를 학교에 보내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해했다. 은경은 먼 곳을 응시하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복수를 하거나 남보다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경의 이야기는 곧 그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는 한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되찾기보다는 짓고 싶었고,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남은 것을 지키고 싶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와 노란 낙엽 몇 장을 정원 위로 떨구었다. 주말 아침의 공기는 상쾌했고,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부엌에서 풍겨오는 호떡 냄새만이 감돌았다. 마당 한가운데서 하윤과 소희가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꽉 쥐고 나도현에게 달려왔다. 두 아이의 눈망울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할머니, 선생님이 우리 그림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하윤이 자신의 그림을 높이 들어 보였다. 푸른 나무가 우거진 정원이 있는 작은 집, 그리고 그 옆에 손을 잡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었다. 도연은 몸을 굽혀 아이의 그림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고 가슴속으로 따스한 감정이 밀려들어왔다. 우리 딸들 정말 잘했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소희도 신이 나서 자신의 그림을 내밀었다. 아빠, 제 그림도 예쁘죠? 그림 속에는 세 부녀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치찌개와 흰 쌀밥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다. 도연은 아이의 그림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큰 집도 비싼 옷도 아니었다. 그저 온전한 가족, 자신들이 속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다. 이제 때가 되었다. 현관 쪽에서 마인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길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정말 많이 변했다. 위태로워 보이던 남자는 이제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을 따로 구하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대표님께 기댈 수는 없으니까요. 마이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결정이 그에게 쉽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의 성장을 위한 이정표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다. 스스로 두 발로 서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원할게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제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도연은 그 말에 잠시 놀란 듯했다. 가족. 누군가에게서 그 말을 들어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삶의 일부이자 자신의 길을 가면서도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는 심 여사가 노릇노릇한 호떡을 굽고 있었다. 흑설탕과 계피 향이 집 안 가득 퍼지자 두 아이가 신이 나서 달려와 외쳤다. 할머니, 우리 이제 먹어도 돼요? 심 여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재빨리 접시에 담아 호호 불어주었다. 자, 여기 있다. 먹보 공주님들. 뜨거우니까 조금 식혀서 먹으렴. 도연은 문가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호떡. 바람이 차가워지는 날이면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그 음식이었다. 아득히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향기와 추억이 이제 바로 눈앞에 되살아났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호떡을 베어 무는 모습에 도연은 주먹을 살며시 쥐었다. 해낼 것이다.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그는 몸을 굽혀 두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빠가 잘 해낼 거야. 너희들 아빠 믿지? 하유는 고개를 들고 망설임 없이 힘차게 끄덕였다. 네, 믿어요. 소희도 덩달아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대단하니까요. 도연은 웃음을 터뜨렸고 가슴속으로 강력한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족을 되찾았다. 멀리서 마인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일렁였다. 그가 홀로 걸어가야 할 길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혹시라도 자신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이제 이것은 그녀만의 여정이 아니었다. 나도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용한 아파트 복도에 열쇠 소리가 짤랑거렸다. 나도연은 신중하게 자물쇠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드러났다. 채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두 아이가 그를 스쳐 지나가며 마룻바닥 위로 작은 발소리를 냈다. 우리 집 정말 예쁘다, 아빠. 하유는 거실 한가운데서 빙그르르 돌며 두 팔을 벌려 새로운 공간을 안으려는 듯했다. 소희 역시 들뜬 마음으로 부엌으로 달려가 주위를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다. 도연은 문가에 서서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짐을 덜어냈다. 내가 해냈어. 아빠가 해낼 거라고 했지? 그 말은 이제 약속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그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이 아파트는 크지 않았지만 새 식구의 보금자리였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제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나직이 말했다. 늦은 오후, 창밖의 햇살이 점차 사그라들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도연은 작은 수건에 손을 닦으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마인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특유의 우아함이 묻어났다. 그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마이는 안으로 들어와 그의 새로운 공간을 둘러보았다. 집은 소박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식탁과 아늑한 부엌, 그리고 그와 아이들을 위한 작은 침실 2개가 있었다. 방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하윤과 소희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마인 이모. 마이는 몸을 굽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새 집은 어때? 정말 좋아요. 소희가 소리쳤다. 우리 집에 부엌도 있어요. 아빠가 매일 밥 해준다고 했어요. 마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도연을 바라보았다.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도연은 그저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마이는 손에 든 상자를 들어 보였다.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도연은 선물을 받아들며 잠시 주저했다.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당신이 저에게서 멀어지는 건 싫거든요, 도연 씨.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의 심장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는 선물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달빛 아래 손을 잡고 있는 세 가족의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무드 등이 들어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 같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믿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이는 엷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는 평소보다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럼 우리 가족할까요? 아이들이 펄쩍 뛰며 환호했다. 이모,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윤이 그녀의 목을 꽉 껴안았고 소희도 얼른 달려와 안겼다. 두 아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품을 파고들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가족. 언제부터 그 두 글자가 그에게 낯설지 않게 되었을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뒤편 작은 부엌에서 따스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심 여사가 밤과 대추를 넣어 지은 영양밥을 솥에서 살살 섞고 있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는 도연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어릴 적 어머니도 이 밥을 지어주시곤 했었다. 그때 그도 그저 어린아이였고 이런 따뜻한 집을 꿈꿨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것을 이루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이는 도연의 곁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고백일까? 아니면 그들이 함께 겪어온 시간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일까? 창밖의 달빛이 작은 아파트를 비추며 이제야 쉴 곳을 찾은 사람들을 환히 밝혀주고 있었다. 저녁바람이 베란다를 타고 불어와 긴 하루를 보낸 도시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하늘은 서서히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멀리 있는 지붕들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마이는 나도연 곁에 서서 차분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선이 처음 다시 만났을 때의 피로와 긴장감에서 벗어나 한결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까 했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은 것만은 아니에요, 도연 씨. 그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당신과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요.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과 그녀는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고 늘 여겨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감정을 감추려는 습관처럼 씁쓸하게 웃었다. 제 과거가 두렵지 않습니까? 마이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신을 다시 잃는 게 더 두려워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상실감에 익숙해져 있었다.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렸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 그녀를 잃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다시는 그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적을 깼다. 두 아이가 집 안에서 베란다로 뛰어나와 마이인의 양팔에 매달렸다.
이모. 이모가 우리 엄마 해주세요. 하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깜빡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소희도 그녀가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꼭 매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는 몸을 굽혀 아이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엄마? 네. 이모는 우리를 사랑하고 챙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해요. 마이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하자. 아이들은 그녀를 껴안고 제잘거렸다. 도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홀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질 사람이 생겼다. 그는 불현듯 손을 뻗어 마이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눈을 크게 떴다. 저도 당신과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인 씨. 그는 나직하게 말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진심이 가득했다. 저녁바람은 여전히 산들거렸고 난간에 앉은 작은 새들의 지저귀임이 실려왔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유리창에 반사되는 불빛들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마이는 그의 손을 살며시 맞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뭘 할까요? 도연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약속이라도 하듯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야시장의 불빛이 좁은 골목길을 비추고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졌다. 가을밤의 활기찬 공기가 수원 도심 한복판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도연은 두 딸의 손을 잡고 화성행궁 근처 야시장을 천천히 거닐었다. 주변에는 옷가지와 장난감, 기념품을 파는 가판대들이 즐비했고 특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길거리 음식점들이 눈길을 끌었다. 마이는 그 곁을 걸으며 편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온한 기분을 느껴본 게 얼마 만인가. 업무의 긴장도 압박감도 없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일 뿐이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뭘 할까요? 아까의 그 질문은 더 이상 막연한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였고 폭풍우를 지나왔으며 이제 더 견고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야시장 한 구석에서 붕어빵과 호떡 굽는 달콤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하윤과 소희는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아 아주머니가 뜨거운 틀 위에서 노릇노릇한 붕어빵을 뒤집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정말 맛있다, 아빠. 하윤이 갓 구운 붕어빵을 호호 불어가며 달콤한 파당금을 한 입 베어 물고 외쳤다. 소희도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빈말이 아니었다. 내일 밥벌이를 걱정하지 않고 상실의 아픔에 잠기지 않은 채 오롯이 이 순간을 즐기는 평온한 저녁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마이는 턱을 괴고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저는 제가 평생 외로울 줄 알았어요. 바람결처럼 가벼운 목소리였다. 도연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눈으로 말을 이었다. 당신과 아이들이 있네요.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많은 것을 잃었던 두 사람은 단순히 인연 때문이 아니라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건너왔기에 서로를 찾을 수 있었다. 잠시 후 북적이는 거리를 넷이서 함께 걸을 때 마이인이 걸음을 늦췄다. 그녀는 제잘거리는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도연에게 물었다. 제가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이자 공식적인 유대 관계를 의미했다. 그는 만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동의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마이는 미소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승낙이 아니라 하나의 이정표이자 앞으로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가족이 될 것이라는 인정이었다. 도연은 몸을 굽혀 두 아이를 품에 안았다. 갑자기 아빠가 꼭 껴앉아 아이들은 놀란 눈치였다. 아빠, 왜 그래요? 하윤이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마이인 이모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인이야. 소희가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그럼 우리 이모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마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냥 예전처럼 이모라고 부르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훨씬 더 친밀해져 있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만이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한 명의 아버지, 한 명의 강인한 여성, 그리고 두 명의 순수한 아이들. 누가 봐도 영락없는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도연이 모든 게 평화롭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이인 대표님이시죠? 그녀와 도연이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표상욱 씨가 전해달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도연은 마이인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의 편안함 대신 침울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표상욱. 끝난 줄 알았던 그 이름이 아직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붉은 노을이 광교 호수공원 위로 길게 뻗어 하늘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유유히 흐르는 물결은 주황빛을 반사하며 분주한 도심 속에서 평화로운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호수 산책로에서 나도현과 마이는 손을 굳게 잡고 서서 살랑거리는 저녁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수많은 파도를 넘고도 그들은 여전히 함께였다. 저 멀리서 하윤과 소희가 하늘 높이 연을 날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잔잔한 물소리와 어우러졌다. 도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마이인에게 조용히 물었다. 지난번 그 일, 아직 신경 쓰고 있습니까? 마이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사과 편지를 보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평온했다.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녀는 반짝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빚을 갚느라 집을 팔았고 이제 어딘가에 숨어 지내며 아무것도 남지 않았대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걸 제가 알아줬으면 한다더군요. 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신경 쓰이세요? 마이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바람처럼 가볍게 말했다. 지나간 일이에요.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과거는 지났습니다. 저도 앞만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마이인을 꽉 껴안았다. 이모는 우리 엄마예요. 소희가 신뢰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하윤도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이는 몸을 숙여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저도 가족을 찾았어요.
도연은 그녀를 오랫동안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예인 씨. 단순한 세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모든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어서가 아니라 그의 곁을 지키며 그와 아이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었다. 태양이 수원의 고층 빌딩 뒤로 서서히 자취를 감추자 부드러운 황금빛이 호수면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곳에 서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며 폭풍 후 뒤에 찾아온 이 귀한 평화를 만끽했다. 긴 세월을 돌아 우리가 이렇게 만났네요. 도연이 조용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마이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다. 원망도, 과거의 아픔도 사라졌다.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걸어갈 가족이라는 길만이 남아 있었다. 호수 아래로 작은 배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유유히 떠가고 하늘의 빛을 반짝이며 싣고 갔다. 긴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저는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 이야기 속에 나도연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삶이 당신을 가장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선의를 받아들인다면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이는 한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실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사이의 정의 힘입니다. 친절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은 행복이라는 울창한 숲을 이루는 씨앗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실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풀므로써 부자가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인과 나도연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혹은 친절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앞으로의 의미 있는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